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은 2015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즉 MIT 연구팀이 기존 휴대전화 배터리보다 3배에서 4배 더 오래 가고 매우 짧은 시간에 완전 충전되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더욱 잘 보관하는 알루미늄 입자를 넣어서 6분 만에 완전히 충전되고 3일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휴식을 못하는 현대인의 고충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전화 받지 못했다, 이런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사회.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인지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오늘 꼭 기억해 둬야 할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거기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정치 생명을 거기다 걸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로스쿨 출신 자녀를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죠. 대기업 법무팀, 정부 법무공단, 감사원 등 좋은 자리에 그런 힘과 빽이 동원됐는데요. 부모의 배경으로 좋은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매달 급여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것을 이제는 정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이 6개월가량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11년 만에 남북이 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교직원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립대인 부산대의 한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총장을 교수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되면 행정,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대학을 상대로 압박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국공립대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부산대학교는 총장 간선제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 9명 전원에게 종교인에게 세금 물리는 것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단 2명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7명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입장을 유보하겠다라고 하거나 신중해야 한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종교인 과세 또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에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채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채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 고위층 자녀 토털 케어.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요. 토털 케어라는 것은 전면적 관리를 뜻하지요. 국내 대기업들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위해서 취업과 해외 연수, 고속 승진 등 특별 배려를 해주는 관행이 고착되고 있는데 고관 대작 자녀들을 위한 토털 케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 중 정상 절차를 거쳐서 입사하는 직원 비율이 70%라면 나머지 30%는 직간접적으로 부모 후광을 업고 들어온다 라면서 개인 능력뿐 아니라 지원자의 집안 배경이 과연 우리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사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선발한다는 거죠. 대기업과 정관계 사이에는 이렇게 취업을 놓고 단계적인 청탁이 이루어지는데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은 신입사원 채용 절차가 시작되면은 아이가 입사원서를 넣었는데 잘 봐달라 이렇게 연락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직접 최고 경영자 즉 CEO에게 연락하거나 의원실 수석 보좌관을 통해서 물밑에서 이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지원한 기업에다가 이런 의중을 전달한다는 건데요. 대기업 측에서는 보통 어렵더라도 서류 통과만은 신경 쓰겠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건데요. 서류 통과. 누군가는 낙방하겠죠. 배경이 없어서 낙방한다면 바로 이게 차별 대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덕. 이건 뭐 취업을 넘어서 해외 연수, 승진에서도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심화되는 현대판 음서제 제도 계속해서 경향신문 3면에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에서 216등 한 고위공직자들이 임원 면접에서는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젊은 법조인들과 법조인 지망생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음서제 논란은 가뜩이나 구직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은 분명합니다. 윤호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에 공장이 있는 LG 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자기 딸이 이 회사 변호사 채용에 응시했다 이렇게 알렸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경력 변호사를 1명 채용한다고 공고했지만 결국 윤우덕 의원의 딸을 포함해서 2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 분야 4년 이상 경력자를 뽑겠다던 계획과는 다르게 윤우덕 의원의 딸은 그해 막 로스쿨을 졸업했을 뿐입니다. 청탁과 특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윤우덕 의원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의 이 정부 법무공단 채용도 석연치 않습니다.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2013년 11월 40명인 공단 변호사 정원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에 채용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공단은 대개 팀장급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팀원은 법조 경력 5년 이상 또는 법무관 제대 예정자를 뽑았는데 김태원 의원 아들을 뽑을 때는 유독 기준을 크게 낮췄다는 겁니다. 응시생 가운데는 로스쿨 학점 등이 더 좋거나 당장 근무 가능한 사람도 있었지만 공단은 석 달 뒤에나 근무할 수 있었던 김태원 의원의 아들을 택했다고 하는데 김태원 의원은 우리 아들이 실력이 있어서 정당하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변호사들이 수백 명씩 정보 공개나 감사를 청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서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는데 그만큼 박탈감이 상당히 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한 해 1,800명에서 2,000명의 변호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체 법률 시장 파이는 그대로이고요. 로스쿨 입학, 변호사 시험, 채용. 단계마다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빼기 통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겨레는 그래서 일면에서 청년 OTL,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은 노력에 따른 대가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만 19살에서 34살에 이르는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식조사를 보면은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응답이 13.9%,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1%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 성취에서 부모의 경제력, 지위보다 나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7.3%에 그친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72.7%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노력보다는 배경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공정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1950년 흥남 철수 작전 개시일 A 교과서는 12월 5일, B 교과서는 12월 10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제각각 기술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적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출판사별로 제각각 기술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국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내년에 치르는 대입수능부터 필수 과목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인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사면에서 구석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00만 년 전 또는 70만 년 전 또는 30만 년 전 이렇게 제각각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17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니 그러하다는 겁니다.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학설, 이를테면은 백제가 외나라, 즉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선물인지 아니면 하사인지 성격이 엇갈린다는 거지요. 결국 그래서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겠지요. 이렇게 제각각인 국사 교과서를 하나로 통폐합하자, 이런 주장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보수 우익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이렇게 조선일보가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침이라든지 또는 합의를 통해서 학계에서 결론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텐데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왜 역사 교과서를 검정화했는지 그 취지까지 짚어봐야 공정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14면을 가보면 진보 교육감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대한 날이 서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맞서면서 불통교육감으로 불려온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라고 조선일보는 기사 첫머리부터 김승환 교육감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에서 후원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학 캠프를 거듭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이 삼성 드림클래스란 이름으로 농촌 및 취약계층 중학생 1학년에서 2학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방학 캠프를 전북 교육청이 거부해서 전북 학생들만 배제됐다는 겁니다. 전북 교육청은 지난 1월 겨울 방학에 이어서 이번 여름 방학에도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라면서 이 캠프에 참여할 전북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교육받기 힘든 400여 명에게 무료로 공부할 기회인데 김승환 교육감이 똥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도저히 김 교육감이 왜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삼성이 기업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사업이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면 성실한 납세와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로 기여해야 한다라는 반기업 정서를 드러냈다라고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반기업 정서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일까요? 김승환 교육감이 삼성 제안을 거부한 것을 말이죠. 다른 기사 살펴보면은 김승환 교육감이 말하려는 진정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 학기보다도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전 학기까지는 전체 학생을 저소득층 자녀로 했다가 이번에는 120명 중 20명을 성적 상위 3% 이내로 제한했다라면서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마치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선심 쓰듯이 하는 자체가 탐탁치 않다. 삼성에서 전북교육청에 명확하게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라고 한다면 받겠지만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삼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김승환 교육감의 진정한 의도가 조선일보 기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남북이 6개월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11년 만에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이런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자, 이런데 오늘 동아일보 1면을 보니까 말이죠. 2002년 한국에 귀순한 주승현 씨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북한군에게 미치는 효과는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북한 병사들은 13년 복무 기간 휴가도 거의 못 가고 최전방을 지키는데 이 기간 동안 듣는 외부 방송이란 것은 오로지 대북 방송밖에 없으니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전방으로 나온 다음 몇 달은 대북 방송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되고 나니 반신반의하게 됐고 2년쯤 되니까 방송 내용을 거의 믿게 됐다. 사상이 가장 투철한 병사만 선발되는 정예 심리전 요원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영향을 막기 위해 활동했는데 내가 먼저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될 줄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방송 좋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의 의도는 대북방송으로 인해서 남북 상호간의 신뢰가 저하되고 결국 전쟁 가능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까요? 경제 걱정 많이 하는 이 보수 신문들. 예. 이 한반도의 불확실성 높아지면 자기들이 책임질 겁니까? 투자자 다 떠나고 그렇게 해서 최악의 상황, 즉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너희들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거냐 이겁니다. 병역 기피나 하지 말든가. 그러면 한겨레 31면 보면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세상 읽기 칼럼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처들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 경고 사격 이후에 조준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전방의 교전 수칙을 곧바로 조준 사격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 교전 수칙의 변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현 여부가 의문시된다.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군사 연습 기간에 국방부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허풍이었다. 온다던 그 스텔스 폭격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전방에서 일제히 한다고 했다. 2곳이라고 했고 지금은 11곳이라고 또 바뀐다.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조처들을 마구 남발하면서 언론에 뿌려대니까 그 실효성 여부에 관계없이 엄청난 양의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북한이 웃을 일이다. 사태가 엄중한 와중에도 합참의장은 폭탄주 회식에 들어갔다. 이런 소동은 실상 국방부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그 의도는 결과로 나타났다. 아무도 보수 정권의 안보 실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뻔뻔스럽게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국민이 기가 막혀 비판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공보작전을 하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해보라. 일선의 전투원들이 쓰러지는데 폭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하던가. 자식 같은 애들이 다쳐도 마음은 편안하던가. 연일 고위급 접촉 전통문을 보내다가 북한에 뺨 맞은 이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에서 무엇을 잘했는지 단 한 가지만 제시해보라. 정보와 작전 무엇이 제대로 돌아갔던가. 중요한 것은 오직 정권 안보 아닌가?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함은 정말 하늘을 찌른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 정권은 안보만은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정권으로 각인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이 같은 대표적인 사용자, 즉 기업인 집단은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 사용하는 공휴일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이틀 정도가 더 많습니다.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공휴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이 쉬는 제도를 가져갈 경우에 외자 유치도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약 8조 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영업자나 취약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나오는 손실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봐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8월 14일에 쉬었는데 MBC와 MBN은 휴일이 끝나자마자 경제 효과 운운하며 아주 잘한 조치라고 잔뜩 띄우고 정부가 지난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며 내수 살리기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모두의 휴일은 아니었지만 모처럼 전국 각지에 활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이번 광복절 사흘 연휴로 오랜만에 도심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여파와 무더위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던 서울 동대문과 명동에도 사람들이 늘면서 상인들도 모처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제는 기획재 정부까지 나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요. 이러며 호응하는데 특별한 기념일에 한해서 아주 짧은 기간 하루 정도 휴일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 늘어나는 거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기업인 집단은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을 두고 뭐라고 했을까?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쉴지 결정하지만 소비 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임시 공휴일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쉬지 않아도 오직 2분만 쉰다고 선언해도 축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를 텐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저는 오늘로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입니다. 한명숙, 박지원, 김한길, 박기춘, 신계균 5명 모두 3선 이상인 야권 중진 의원들입니다. 이 가운데 김한길, 한명숙 의원은 대표를 지냈고 박지원, 박기춘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이들은 또 이런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5명의 중진을 포함해서 서초동 변수의 영향권 안에 있는 현역 의원 한 10여 명 안팎에 이른다고 중앙일보는 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수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새누리당 3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공천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당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검찰발 서초동 변수가 인적 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을 보게 되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공천과 관련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공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당직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부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보자 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소만 돼도 당직이 정지되고 이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인적 쇄신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평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식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검찰에게 이렇게 부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금태섭,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그런 변호사지요. 문재인과의 단일화 실패 책임은 안철수 측이 더 크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이 안철수 캠프 내에서 박경철 씨와의 갈등 부분을 주목했는데 중앙일보만은 단일화 실패 책임은 안철수 측이 더 크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기사 중에는 안철수 캠프의 실패 원인은 소통 부재이고 그 중심에 박경철 비선 모임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태섭 변호사의 입장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합의했던 2002년 여론조사 방식 그대로 하자고 했으면 양쪽 모두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했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급작스러운 후보 사퇴에 대해서는 최악의 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에게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지 말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단 2명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2명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7명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유보하겠다 또는 이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7명이 미적지근하게 나오니 뭐 올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것이 한국일보의 시각입니다. 뭐 불교계나 천주교계는 이미 자진납세하거나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신교의 경우 일각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자 80%가 기초생활수급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원 리더로 자리매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제 출연을 통한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신동빈 회장이 수백억 원의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 사회공헌 사업에 쓸 계획이라며 그룹 내의 사회공헌팀을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비롯한 구체적인 용처와 출연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사제 출연 그 배경이 있죠.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과 그 와중에 불거진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으로 그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런 변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국세청이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리아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롯데리아는 2010년에 인수한 버거킹 재팬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오히려 점포수를 늘리면서 고의 손실 처리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번 세무조사는 롯데리아가 롯데그룹 순환 출자 구조의 주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 그 몇 분의 사회공헌을 하면 뭐합니까? 중소상인들의 먹을거리를 다 앗아가고 있는데요. 한겨레 17면을 보겠습니다. 대기업의 한식 부패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동네 음식점이 문 닫을 판입니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한식 뷔페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같은 상권의 한식당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동네 식당 주인들은 골목 상권의 SSM, 기업형 슈퍼마켓과 재벌 일가의 빵집, 커피 전문점이 무분별하게 출점되면서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자, 그런 대기업들이 이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한식 사업에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자연별곡,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계절밥상, 그리고 신세계 푸드의 올반, 이곳저곳에다가 프랜차이즈를 개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권 위협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인근 식당들 목소리를 정치권도 귀 기울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입 규제 움직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날씨.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됐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위가 덜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면서 볕을 가려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서울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들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9도, 모레 금요일은 27도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중앙일보 30면에 실린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시시각각 칼럼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성매매의 비범죄화 선언인데요. 전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밝혀둘 게 있다. 성매매를 옹호하지도 않고 그 업종이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고상한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매매업은 인신매매와 인권유린, 한탕주의 등으로 버무려진 음습한 어디매쯤에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는 곧 범죄라는 점에 지지를 보내는 것도 그 음험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결의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도 이젠 그녀들을 뒤쫓는 대신 비범죄화로 양지에 끌어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통해 그 안에 폭력과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성매매 특별법도 그녀들의 인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범죄화와 단속으로 그들의 인권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앰네스티의 제안을 우리 성매매 정책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세우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적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